7번째.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권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권리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 요거는 상가의 임차인이 권리 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상가 건물은 주택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공부한 것과 차이가 있다. 주택 임차인은 월세와 상관없이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하고 임차 보증금의 상한선도 없어서 모두가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의 상한선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주택 임차인과 다르게 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되고 4개의 권역별로 각기 다르게 환산분 적용하고 있다. 상인법상 환산분을 초과하는 상인법은 대항력이 없었다. 종전에 환산분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은 상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가지고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벼슬한 것처럼 막 그냥 임차인들을 그냥 개떡같이 처리하고 막 이랬죠. 응?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한 이 상가 건물주 같은 경우는 저한테 보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특별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법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법도 굉장히 많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이제 보호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 임대인이 약자가 됐죠. 어떻게 보면 상가 임대인이 상가 건물 임대인 건물주 하려면 요즘에 머리가 보통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인이 이 상가 임대차법을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발표했어요. 네. 2018년도 1월 26일인가 그거부터는 10년 동안 잠깐만요. 여기로 얘기해 보세요. 예, 됐으면 녹음은 들어와야죠. 예, 예,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서, 조금 떨어뜨려야 돼요.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 권한을 10년 동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10년? 2018년 1월 26일 후부터 임대차 계약권자는 계약이 만료가 돼도 더 10년까지 있을 수 있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개시 요건 10년. 10년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고 그 부분은 제가 상가 9번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9번째 제가 상가 예, 9번째 예. 특강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네. 예, 보세요. 그것만 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가 임차인 상인법상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정제는 환상보증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은 상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에 불과해서 무조건 낙찰자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2015년 5월 13일 법이 개정에 따라 환산분 초과되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이 대항력에는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됐다. 이들 간의 차이가 있다면 상위법 보호 대상인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 인정이 되어 있지만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5년의 계약갱신 요건만 이 5년이나 이제는 10년이죠. 10년인 2018년 이제 10월 16일부터는 10년이 되죠. 10년 후 계약갱신 인용이 됐다. 우선변제권 이 10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상가 9번 사례에다가 자세히 설명되고 그때 계약갱신 요건 10년과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니까 요 강좌를 들으신 분이 여기에 의문 나면은 그 상가 9번 특가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 부분을 부동산 체험 TV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만 있고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인정이 되고 계약갱신 요건 10년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 경매에 당하면 일반 채권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주의할 거는 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그 이전에 이제 환산분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하고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 있어서 낙찰자에게 인수하니까 보증을 손해보지 않지만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환산보증을 초과되면 일반 채권에 불과하고 대항력은 소멸되고 임차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는 상가주택, 상가 건물에 환상부지 초과되는 임차인이 입주할 때는 조심해야 됐다. 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럴 때 경매로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없다. 그러나 일반 매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대항력이 있는 거죠.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더라도 다음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말소기준 권리가 누가 되고 말소기준권에 대한 근저당권이 상위법의 시행 전이냐 이후냐를 분석해서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해당하는 환상보증 범위 내이냐 아니냐 이거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담보물건 등이 시행일 이후에 등기된 경우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범위에 있는지와 이때의 소액임차는 저당권 무채권이 설정된 시점에 소액임차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만이 저당권 무채권보다 우선은 변제받. 이 담보물건은 저당권 무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근저당, 담보가 든 게 전세권,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맞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500만 원일 때 1,500만 원이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제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4,500만 원 1,350에다가 1차 개정, 2차 개정은 5천, 이때는 2010년 7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5천만에다가 5천만 원 이하일 때 1,500. 2차 개정일 때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처럼 저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기간까지 다 외우고 금액까지 못하죠? 이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또 셋째는 상위법으로 보호받은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라고 소액임차인 범위 있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아니면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을 때 이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상위법으로 적용 기준도 법이 개정되냐 전이냐. 개정 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액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2억 4천이었죠. 개정 후에는 2억 6천했다가 2차 개정은 3억, 3차 개정은 4억, 현재 4차 개정에는 6억 처리로 바뀌어 있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에서 상가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다른 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가 배당하는 방법 이때도 마지막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 이렇게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저당권 채권이 언제 생기느냐 이 부분에 따라 또 한자만 초과된 상가 임차인이 또 어떠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환상보증금이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하고 계약개시 요건이 인정이 되는데 범위를 초과되는 사람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면은 소멸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물레동 상가 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권리의 배당을 요걸 보시면 이러한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럴 때 상가 건물이 상위법 시행 전, 시행 후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소액 임차 보증 및 합계가 낙찰가의 2분의 1, 낙찰가의 2분의 1 2014년 1월부터는 낙찰가의 2분의 1이지만 근저당권자가 2014년 12월 30일 이전이라면 3분의 1 가격에서 최우선 및 계산해야 돼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특히 배당에 지나가고 이 권리 분석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상가 건물을 임차인이라든가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저를 또 이제 그 많이 써먹을 때는 많이 안 치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자꾸 예.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12월 10일이니까 이 근저당은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거죠. 이럴 때에는 상위법이 시행 이후에 이 법적용을 받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여기에 나가는 상위법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 근저당이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됐다면 다 대항력 없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없어요. 왜? 근저당이 설정되는 아예 상위법 자체가 없었죠. 이럴 때에는 이게 먼저 배당.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특별우선 채권인 임금 최우선 면제가 있을 수 있고 조세 채권 중 당해세가 있을 수 있죠. 당해세가 있다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있다면 그게 먼저 받겠지만 아니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면제 있다면 하지만 그게 없다면 이게 먼저 배당받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배당받으면 요게 있으면 혼란스러우니까 지우죠. 여러분 혼자 할 때 연습할 때 이런 게 있으면 복잡하니까 배당받고 이럴 때는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싹 지워요. 이렇게 지우면 되죠.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요. 이 2008년 5월 10일 날은 상위법 시행일 이후죠. 이때 기준에서 이 그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데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4,500만 원 이하일 때 환산분이 1,350이에요. 그러니까 환산분 따지면은 이 사람은 2020이니까 4,000이죠. 이거 1,350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의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의 3분의 1 범위 내. 그러니까 2013년 12월 30일까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상가 건물 가격의 3분의 1 범위 최우선 면제 받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상가 건물 가격이 2분의 1로 바뀌어 상가 건물 가격에는 경매 비용을 뺀 걸 말하는 거예요. 2분의 1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충분하겠죠? 한 1억은 되니까 1,350을 받고 이 사람은 1억이 되죠. 한산모집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4,500이 1,350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이게 어디에요? 4억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천이죠?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자하고 이 확정일자를 따져야 하는데 이 확정일자의 우선 면제권이 빠르죠? 그러지 않아요? 이건 2002년 12월 10이고 이건 2008년 5월 10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 두 개가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지만 이럴 때의 확정일자 효력은 2002년 12월 10일 당일 주간이 되는 거죠. 대항력은 2002년 11월 2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요게 2순위로 배당받고 3순위 이거 배당받고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소액임차를 결정해야 되죠. 이럴 때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5천만 원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 12월 30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일 때 1,500만 원이니까 이럴 때에는 요 사람은 다 받았고 요 사람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1,350이니까 1,500이니까 150만 원 더 최우선배 받고 이 사람도 5천이니까 그 1,500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받고 이런 식으로 이 배당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자세한 거는 이거 전체를 풀어주려면 이거 한 30분 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내용으로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근저당 때 상위법 시행 전이니까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당해세가 없다면 이게 먼저 배당을 받는 거죠. 둘째는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담보물건이 있다면 최우선배를 받아서 임차인 보증 범위 내를 계산하게 되는데 개정 전에는 4,500만 원, 1차 개정에서 2차 개정 전에는 5천, 2차 개정은 6,500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면 된다. 이거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환상 보증 범위 내에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되고 초과될 때에는
선순위 임차인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면적 없고 임차권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그냥 쫓겨나야 된다. 이런 입법적. 이때 상임법이 적용해주도 개정 전이냐 1차 개정 후냐 2차 개정 후냐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배당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이와 같이 하면 된다. 배당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이 책을 갖고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돼요.